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진법사가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건진법사라고 한다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통일교회 본부장으로부터 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그밖에 그 구속 관련된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진법사 이제 구속영장 심사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구속 포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2018년에 1억 원가량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번 청구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금품 수수 날짜, 방식 뭐 등에 대해서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사는 좀 달랐죠. 통일교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에 부인하는 태도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는 특검이 구속영장 아주 꼼꼼히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로는 응한다고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 일단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추가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석방 현장에 민주당 의원 여럿이 가서 무죄 피켓을 들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보석이 인용됐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전혀 아니고요. 보석이 인용된 이유는 뭐냐면 그 재판의 구속기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된 게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 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구속은 취소가 돼가지고 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가지고 석방을 한 건데 이게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담당 재판부에만 있는 거고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인데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유무죄 여부 아직은 다퉈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1, 2심 유죄의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과 나머지 정황이 있고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한 진술이 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 이 2012년 뇌물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됐는데요. 그때 중요한 이유가 핵심적인 진술이었던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결국에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남욱 진술의 신빙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진술을 토대로 한 유죄가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 특히 항소심에서 이 김용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5월 13일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날 유언올디트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사실 유죄의 핵심적인 사실 인정이 됐는데 그 시점에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그 기록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3월 달에 간 적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실제 그날 거기 가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무죄여야 되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대법원에서 아마 이런 증거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파기환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최종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6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물죄인데 1억 9천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가는데 1심과 2심에서 공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조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게 증거관계 다시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법리적 판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김용 씨 관련해서는요. 재판 중에 위증까지 있었어요. 그때 위증한 사람도 기소가 됐고 심지어 그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은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 의원들의 무죄 주장,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의 압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파생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김용 부원장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 과정으로 이르게 한 검찰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구체적이고 특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의 뒤바뀐 번복된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1심 재판에서부터 좀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만을 판단을 해서 김용 부원장의 부인하는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계속 판단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은 1, 2심이 그러한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서 법리적 오해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봐달라는 요구인 것이지 뭐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 주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게 통했다고 하면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음은 정진상, 이화영이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면죄부 공화국 되겠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옛날에 이제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범죄자가 유전무죄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우리 사회에 반향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유권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권 잡으면 다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런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요.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에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윈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실종 후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유감을 밝히고 비통한 애도를 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그럴 거고 많은 국민들이 잠시 후에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렸고 또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서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이태원 참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충격이었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소방관, 경찰관들, 그 사고 수습에 나섰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실제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었고 정신과적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업무에서도 고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소방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극심한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소방관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극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방관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 마음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6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18,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러한 예. 증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5.2% 3,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자살 위험군에 포함된다. 이런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당국이 헬로윈 참사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된 소방대원 네. 3,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심리 치료 강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추가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상담을 쭉 해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예. 맞춤형 심리 상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층 상담이나 아니면은 그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더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를 하는 등 이러한 그 예비적인 그러한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